지나가는 물건이 날카로운 물건에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응급실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다행인 거고, 과다출혈이 즉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굉장히 다행인 거고, 그런 관통을 일으킨 물체를 제거하는 순간 과연 그 손상된 그 혈관을 바로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학부 때 이제 의대생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막 학구적으로 막 서로 짧은 지식으로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들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혈관이라고 부를 만한 거를 직접 따는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손끝을 따기 전에 어머니들이 보통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쪼매서 색깔이 좀 변할 정도의 시간을 둔 다음에 바늘로 끝을 따게 되면 검붉은 피가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보통 빨간 선홍빛 피가 아니고 까만 피가 나오면서 이제 죽은 피 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이나 이런 것들로 잠깐이라도 불과 한 10초, 20초만이라도 손가락 끝을 동여매게 되면 동맥혈이 지나가질 못하고 정맥혈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소 교환이 일어나질 못하면서 적혈구 색깔은 당연히 검붉은 색깔, 즉 정맥혈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까맣게 나오는 피 자체가 죽은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갑자기 굵은 바늘로 손끝의 예민한 부분을 따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를 보여줘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킨다 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데 집중하면서 순간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약간의 혼동 혹은 착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나, 이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따로 설명할 만한 그런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때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좀 농담이지만 세게 갑자기 꿀밤을 한 대 때리면 채기가 내려가는 게 손 따는 것과 다른 정도의 그런 걸 주겠느냐, 거의 같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좀 지나친 짐작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심장을 한 번씩 다 보실 기회가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심방, 이심실 이렇게 배우셨던 기억이 아마도 있을 텐데,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 각각 방과 실이 돼서 4개의 챔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동맥,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내보내는 그 대동맥은 심장의 좌심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가장 심장 중에서 두꺼운 벽, 가장 힘이 세고 혈액을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이 내보낼 수 있는 데가 좌심실이죠. 실제로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90% 이상은 좌심실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심실에서 시작한 혈관이 대동맥, 각각의 동맥을 거쳐서 우리 몸의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각각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 말단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나 찌꺼기들을 다시 받은 다음에 정맥혈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거기가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심방에서 잠깐의 시간을 지체하고서 바로 우심실로 내려가서, 우심실은 오른쪽 순환을 말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몸 전체 신체로 보내는 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에서 나가는 건 폐동맥이라는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 동맥이 대동맥 바로 옆에 있어요.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양쪽 허파, 폐로 혈액을 다 보내게 되죠. 그러면 허파에서는 새로 산소를 받아들여서 폐순환을 거쳐서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냐?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실을 통해서 다시 팔다리 머리로 하는 그런 순환을 그리게 되죠. 순서대로 하면 좌심실, 온몸 전체, 우심방, 우심실, 폐순환, 좌심방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상적인 혈압을 얘기할 때 동맥압을 얘기하거든요. 정맥은 압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은 최소한 85, 90에서 높을 때는 140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이런 얘기는 민감한 얘기긴 한데, 영화라는 특성상 치명적인 부분을 암살자분들이 상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베이거나 찔리거나 해서 다쳤을 경우에 그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솟는 높이가 높게 솟겠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100 정도 혈압일 때 어느 정도 작은 구멍으로 났을 때는 눈에 보이게 30cm나 40cm를 뿜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이 나오거든요. 목이라든가 사타구니라든가 이런 쪽의 동맥들은 사이즈도 크고요. 심장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도 가장 세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엔드 아터리, 동맥을 아터리라고 그러고 이제 엔드는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엔드 아터리라 그래서 동맥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끊기면 다른 우회로가 없는 거예요. 사타구니로 가는 대퇴동맥을 끊기게 되면 오른쪽 다리 전체가 혈액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목에 있는 경동맥도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갑자기 한쪽 경동맥을 손상받게 되면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 거의 대부분이 순간적으로 차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이 바로 일시적으로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뇌 기능이 바로 손상되거나 정지되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팔목 요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굵은 동맥이긴 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몸의 곳곳에 위험한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죠. 정말 운 나쁘게 지나가는 물건이 날카로운 물건에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응급실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즉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다행인 거고, 과다출혈이 즉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굉장히 다행인 거고, 그런 관통을 일으킨 물체를 제거하는 순간 손상 부위는 더 커질 거고, 그랬을 때 정말 겁나는 게 이제 119 대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매가지고 오시는데 병원에서 수술방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싸맨 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환자한테 수혈을 많이 준비를 하고 혈압을 올린 강심자나 이런 거를 다 준비된 상태에서, 마취과 선생님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싸맨 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수술적으로 봉합을 시도를 할 텐데, 우리가 과연 그 손상된 그 혈관을 바로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수술실 환경이나 병원이 아닌 환경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정맥들이 팔, 다리에서 겉으로 돌출되어 있거나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고요. 바로 피부 밑에 있다는 의미에서 복제정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해부학적인 위치 자체가 피부 바로 아래 지방층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만져지거나 붉어져 보이는 게 절대 병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몸에 지방이 조금 적으신 분들, 쉽게 말해서 많이 마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게 더 돌출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다리에 있는 혈관이 많이 돌출돼 보이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분이 하지정맥류라는 병 때문에 2차적인 돌출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가족력이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상지에서도 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들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병적인 걸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나 팔에 있는 혈관이 돌출돼 보이는 거는 병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분은 우체부 아저씨였거든요. 41살, 2살 요 정도 되신 분인데 한쪽 다리가 많이 부어서 아프다고 오셨어요. 초음파를 봤더니 정맥혈전증이 아주 심하게 있는 상태였고, 정맥이라는 거는 발끝에서부터 동맥으로 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혈관이기 때문에 이 정맥이 피떡으로 막히게 되면 동맥으로 간 피가 되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붓죠. 시퍼렇게 변합니다. 이틀, 3일, 닷새, 일주일 정도에 거쳐가지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 되면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두께부터 차이가 나고, 딱 봤더니 거의 발목부터 사타구니까지 정맥이 전부 다 혈전으로 꽉 막힌 상태에서 아예 전체가 피떡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였죠. 요새는 약이 정말 좋습니다. 약만 들어가면 거의 12시간 안에 붓기가 절반 이상 빠져요. 3박 4일 정도는 입원하시고 피떡을 거르는 거에 대한 조치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병원에 오셨으니까 드라마틱하게 이틀 3일 만에 일상생활 복귀를 하시는 건데요. 동맥 질환은 눈에 보여요. 막히면 바로 폐쇄고 끝에서부터 피가 안 통해서 못 견딥니다. 정맥 질환은, 혈전증은 잘 견뎌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병원에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요. 첫 번째는 검진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흔히 말하는 성인병에 대한 검진만 열심히 해도 치명적인 혈관 질환은 거의 다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놓는 게 저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어서 많이 해놓으면 그게 또 탄력을 받아서 중년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걷기보다는 좀 빠르게 걷기보다는 가볍게 뛰기, 이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뻔히 하는 말씀이죠. 금연하시고 절주하셔라.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술도 백해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절주 정도는 하셔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론 직접 재본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혈관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건강에 필요한 몇 가지 것들만 유의하시면서 지내시면은 아주 건강한 혈관으로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